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2025년에 공동체 출판사에서 출간된 공감 사회복지 수험서 사회복지 실천론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사회복지 실천과 의사소통, 면접론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장에서는 면접이 무엇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면접의 개요, 그리고 다양한 면접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3회 시험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로 면접 기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우리 7장의 2절에서 다루는 면접 기술을 자세하게 또 듣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죠. 우리가 면접 또는 면담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영어를 보게 되면 인터뷰라고 되어 있죠. 서로라는 이제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이란 면담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면접이 단순한 이야기, 담소, 수다와는 달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 특징을 7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8회, 20회에서도 출제가 되었네요. 자, 면접을 하기 위한 세팅과 맥락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는 왜 이야기를 나누는지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요. 이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그 면담이 이루어지는 어떤 장소, 그리고 그 면담을 수행하게 되는 맥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이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과정 또는 사례 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면담을 하게 될 경우 아동학대 가해 신고를 받았다라는 어떤 맥락이 있고요. 조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면담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사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이런 세팅, 기관 내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맥락, 세팅에 따라서 면접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접을 하기 위한 세팅과 맥락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이 면담을 하는지, 이 면담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목적과 방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면담이 수행되기 때문에 면접은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관계론을 6장에서 배웠는데요. 관계 역시도 공식적인 관계였죠. 그리고 시간 제한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도요, 계약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죠. 바로 공식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에서는요,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사가 질문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이에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은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식적인 활동이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은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잘 이해하고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이 되지만 우리가 면접의 초기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면담을 하면서 중간 단계에서의 목적, 그리고 어떤 종결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달라지게 됩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어때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뭔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이 있고요. 중간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판단을 내리려고도 하겠죠. 또 종결 단계에서는 그때까지 이루어진 어떤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접의 기본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를 잘 도우려는 것이지만 단계마다 세부적인 목적은 달라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 또는 면담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요. 시험에서는 면담이라는 말, 면접이라는 말 둘 다 나옵니다. 자, 면접은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보 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면담을 하는 거예요. 사회력 조사처럼 이제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의 예를 보면은요, 학대 의심 사례를 의뢰받은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을 만나서 학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것, 그죠? 학대의 정도라든지 내용, 그리고 어르신의 뭐 상태, 욕구 이런 거를 확인하는 면접이 바로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이 되겠습니다. 이 예시는 17회 시험에 출제되었던 예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정, 어세스먼트, 뭔가 판단을 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 자녀를 상담기관에 데리고 갔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또는 의존 수준, 또 과몰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판단을 해야 되죠. 상담실에 갔다고 해서 모두 다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정을 위한 면접은요, 어떤 서비스를 줄지 말지 또는 서비스를 줄 때 어떠한 서비스를 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면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위한 면접의 예는요, 우리 책 168페이지도 나와 있듯이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 판별 검사를 실시하는 면접. 그리고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를 갖게 된 클라이언트의 뭐 장애 유형, 그죠? 예. 그리고 장애의 심각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이전에 어떠한 수준의 장애이며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면접이 사정을 위한 면접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치료를 위한 면접인데요. 여러분들이 심리상담 생각하시면 이 치료를 위한 면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치료적 면접은요, 결국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면접입니다. 자, 의사가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듯이 사회복지사는 또 이런 면접, 면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감도 가지고 자기 효율성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러한 면접이 바로 치료를 위한 면접인데요. 자, 이 치료를 위한 면접의 예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그 자존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면접,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치료를 위한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의 유형 세 가지 기억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을 할 때 또는 면담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좀 유의해야 되거나 또는 수행해야 될 과업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면접은 이제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구조화는 면접에서 사용될 질문에 이제 굵직한 내용들만 정해져 있고 그때 좀 유연하게 바뀌는 게 반구조화 면접이고요. 비구조화는 아예 이러한 큰 틀도 없고 이번 면접에서 알아내야 될 것들, 뭐 주요 키워드나
요런 정도만을 가지고 들어가서 면담을 하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 면담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 이런 게 비구조화 면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화된 면접이 대부분 질문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면접자가 질문의 의도와 의미를 잘 파악해서 상황에 따라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면담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뭔가를 다 해줄 것처럼, 우리 기관은 서비스를 무한정해 줄 것처럼 그렇게 책임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 또 기관의 정책과 규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면담을 해야 됩니다. 자, 때로는 사회복지사가 다룰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거나 정말 사회복지사가 모르는 내용 또는 사회복지사가 대답할 수 없는 내용들도 클라이언트가 물어보거나 주제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다루지 않는 게 적절하죠. 괜히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대면은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뒤에도 나오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예,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하게 하는 질문은 피해야 되는 것이 좋고요. 물론 때로는 단답형 질문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면담이라든지 좀 심층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단답형 질문은 되도록이면 삼가는 게 좋고요. 또 특정 어떤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유도형 질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침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초보 사회복지사나 초보 상담가일수록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침묵을 참지를 못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침묵이 때로는 클라이언트에게 또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정보가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침묵은 또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인가는 뒤에 나옵니다. 침묵에 너무 자꾸 끼어들지 말고요. 또 침묵은 짧은 침묵은 또 침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면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의할 점도 있고요. 면접에 사용되는 기법, 기술들도 있는데요. 이 5에서는 면접의 구조적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면담 또는 면접을 할 때 어떠한 장소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될까요? 너무 시끄러우면 서로 대화를 나누기 어렵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굉장히 긴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사람 제3자가 문을 열고 막 들어오거나 내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들리거나 이런 곳은 별로 면담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문도 닫고요. 소음도 차단하고요. 제3자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 또는 채광이라든지 온도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면담 장소로 적절하겠죠. 자,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고려한 면접 장소는 뭐냐면요. 면접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는 이제 상담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려지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예를 들면 상담실이라는 곳을 너무 권위적이고 답답하고 딱딱하게 느끼는 청소년이라면 조금 더 청소년이 좀 선호하는 공간,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곳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즉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면접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이제 구체적인 조건들을 보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덥거나 너무 밝지 않은, 그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 않은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또 안전하고 독립된 공간, 또 전화 소리 이런 걸로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 이런 것이 좋겠죠.
자, 면접 시간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공감 수험서 강의들이 대부분 뭐 한 30분에서 40분 이렇게 되지요. 길게 막 2시간씩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5장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도 5-1하고 5-2로 나눴죠. 이거를 합치면 1시간이 넘어가는데 우리들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심각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면접 시간을 막 2-3시간씩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내외로 하는 게 좋아요. 성인인 경우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면접 시간에 좀 집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면접 시간은요, 보통 이제 50분을 전후로 해서 뭐 45분에서 75분. 그렇지만 이게 뭐 황금률 정해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또는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면 길수록 좋다는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가끔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면담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개인적인 궁금증, 사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선생님 월급은 얼마예요? 이런 막 물어보기도. 결혼하셨어요?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사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끔은 뭐 예의상 하기도 하고요. 또는 처음 만난 사회복지사를 좀 탐색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전문성이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진짜 이런 거를 탐색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적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은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궁금증에 초점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요, 솔직하고 간결하게 대답을 하고 원래 면담을 하기로 했던 내용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로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절이 바로 면접 기술입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듣고, 그쵸? 말하고, 뭐, 질문하고, 또는 관찰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경청이에요. 여러분들 경청이란 말도 많이 쓰죠? 자, 이 면접에 있어서 경청이란 건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것 더하기 클라이언트의 신체 언어 또는 억양, 자주 쓰는 어휘, 특정 주제를 어떤 피하는 것, 패턴 이런 것도 모두가 경청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또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감정과 사고를 보이는지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 게 바로 경청입니다. 자, 좋은 경청자의 특징은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입이 하나 귀가 2개인 이유가 2배로 들으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경청자는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섣부른 충고를 하지 않고요, 막 중간에 끼어들어서 너무 많은 해석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바로 좋은 경청자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 질문하기라는 거는요, 이 면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크게 이제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것 구분도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지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개방형이라는 거는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오픈해서 개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일에 대해서 누구누구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 일이 있었을 때 감정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 또 그때 들었던 감정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바로 개방형 질문입니다. 폐쇄형 질문은요, 닫혀 있죠. 대답의 어떤 방식이나 내용이 닫혀 있는 거예요. 주로 아니요,
또는 짧은 단답형 대답을 하게 하는 질문이 배세형 질문입니다. 시험이 끝나서 후련하지? 네, 후련해요. 아니요, 좀 아쉬워요. 네, 아니요 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개방형 질문은 이렇게 하겠죠. 시험이 끝났는데 기분이 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면 개방형이겠죠? 자, 폐쇄형 질문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에 따라선 폐쇄형 질문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질문 형태가 3가지가 나옵니다. 너무 왜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 궁지에 몰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하게 됐죠? 또 클라이언트를 좀 비난하고 뭔가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어때요? 추궁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요. 다음부터는 대답을 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뭔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좀 바꿔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째는요. 폭탄이 쏟아지듯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면 어느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럽게 되죠. 자, 그래서 어때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유도형 질문도 사회복지사가 주의해야 될, 사용하지 말아야 될 질문 형태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 클라이언트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뭔가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또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거짓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하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16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2번째 기술은 질문하기였고요. 3번째는 클라이언트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면접이라는 게 대화이기 때문에 말하고 질문하는 것, 말이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를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무엇을 관찰해야 될까요?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면 눈으로 하는 것이었죠. 관찰은 이게 시각을 이용하는 것인데 면담에서 관찰은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자, 귀로도 관찰을 해요. 교수님, 어떻게 귀로 관찰하죠? 자, 클라이언트가 면담에서 처음에 꺼내는 말이 뭔지, 끝날 때 돌아가기 전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관찰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말을 먼저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좀 아쉬웠기 때문에 좀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가기 전에 딱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말과 끝나는 말이 무엇인지도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관찰의 대상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대화 중에 주제를 자꾸 바꿔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우리가 말 바꾸네, 말 돌리네 이런 얘기 하죠.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말하기 곤란하거나 좀 회피하고 싶은 주제가 나오면 우리도 대화 중에 주제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말을 바꾸거나 주제를 바꾸면 이거 좀 곤란한 점이구나 라고 사회복지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나중에 그게 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얘 진짜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런 얘기 하죠. 왜 했던 얘기 또 하죠?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했던 얘기 또 하잖아요.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계속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이거를 강조하고 싶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클라이언트가 말이 서로 모순되거나 뭔가 의미가 불분명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양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뭔가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게 말하기도 하고 애둘러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 역시도 사회복지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침묵하는 것도 관찰해야 되고요. 또 비언어적
표현, 손을 꼬운다거나 물어뜯는다거나 아이 컨택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도 관찰을 하고, 특히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말보다는 이게 표정이나 이런 게 더 그 상황을 더 잘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면접 기술,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갑니다. 여기부터도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명료화 기술,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명료화, 명확화는 뭐냐면요, 클라이언트가 뭔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사회복지사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다는 것인지 좀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기술이 바로 명료화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부장님은 쉽게 말씀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좀 그래요. 어떻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그래요 라고 하면 이 좀 그래요 라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회복지사가 방금 전에 좀 그래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인가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요, 직면하기입니다. 바로 보게, 직시하게 하는 거죠. 어떨 때 쓰느냐 하면요,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위 사이에 불일치가 있거나 또 이 사람이 어떤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가치, 그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보일 때 클라이언트가 사실 그거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알아차릴 수 있게 당신의 말은 이런데 태도는 이렇네요. 뭔가 불일치하네요. 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면하기라는 거는 어때요? 잘못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좀 무안하겠죠. 왜냐하면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거칠게 말하면 지적을 당한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직면을 너무나 초기 단계에 쓰면, 즉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쓰면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민망하고 지적을 당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후 면담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관계가 좀 돈독히 형성된 다음에 쓰는 게 좋습니다. 자, 해석하기는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자신의 감정이지만 그게 정확히 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서 보이는 단서를 발견하고 또 그 결정적 요인들을 클라이언트가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7번째 가기 전에 이 해석하기에 예가 있네요.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워하면서 눈치 보는 청소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쭈뼛쭈뼛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회복지사가 그 쭈뼛쭈뼛 눈치 보는 행동에 대해서 좀 풀어서 말해주는 거죠. 엄마가 그랬듯이 선생님이 우리 영희를 비난할까봐 좀 두렵구나. 이렇게 이 눈치 보는 행동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기타 면접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요약하기. 요약하기 어렵지 않겠죠? 사회복지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한 얘기, 장황한 얘기를 핵심만 짧게 압축해서 요약해 주는 것이고요. 자, 초점 제공하기는요,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삼천포로 벗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초점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본래 초점으로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자, 재보증하고 안심은요, 내가 너를 보증할게 라는 의미인데,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당신 능력 있어요. 당신 문제 해결 할 수 있어요 라고 좀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럼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 바로 재보증 기법입니다. 자, 재명명하고 재구성은요, 또 기술론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특정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가진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너무 산만해요. 너무 정신없어요. 집중을 못해요. 이렇게 산만하다라는 특징을 재명명, 다시 이름을 지어주거나 새롭게 구성해 주는 것이죠. 산만하다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그거는 뭘까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네요. 또는 에너지가 넘치는 적극적인 아이네요 라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일반화는 어떤 거냐 하면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요. 이런 일 흔히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초점 맞추기는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 또는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운데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경험을 과거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가 아니라 그 일을 떠올리니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이렇게 현재 감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게 바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초점 맞추기 기술입니다. 자, 7번째는요. 감정 반영하기인데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서 거울을 비춰주는 거예요. Reflecting feelings, 감정에 대해서. 말로 진술이 되었거나 또는 강하게 압축되어서 뭔가 표현을 못하고 억눌려진 감정을 사회복지사의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했는지 막 흐느끼면서 막 울고 있어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그럴 때 그 감정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낄 때 이 사람의 감정은 뭘까요? 굉장히 억울하고 또는 슬프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라면 그때 일 떠오르니까 지금 너무 슬프고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맥락에 따라서 그게 되게 억울한 일이었다면 그 일을 떠오르니까 지금 굉장히 억울하시죠.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거울에 비추듯이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환기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 차오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 시원히 한번 말하면 어때요? 문제가 잘 보이기도 하고 속 시원히 말하는 것 자체로 뭔가 좀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어떤 상황과 관련된 감정들을 표출하도록 해주는 게 환기법입니다. 우리 공기 답답할 때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죠. 그런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을 창을 열어서 표현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정보 제공하기,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면담의 기술입니다. 자, 격려라는 건요. 여러분 격려 많이 알죠? 격려해 주는 일 많잖아요. 클라이언트의 행동, 감정, 태도 이런 거를 칭찬해 주거나 또 클라이언트가 가진 강점이나 잠재력 같은 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쓸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격려입니다. 자, 세분화는 뭐냐면요. 클라이언트가 다루는 문제 또는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 큰 덩어리예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요. 그럴 때 조금 나누어서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사회복지사도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탐색 단계에서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쪼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나누어서 전체를 부분적으로 나누고 다루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면접 중 침묵 다루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면담을 하다 보면 가끔씩 침묵을 할 수 있어요. 곤란한 답변이기 때문에 침묵을 할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침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가 침묵을 보인다라고 해서 성급히 개입해서는 안 돼요.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침묵은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라고 할 때 뭐 몇 초냐, 3초냐, 5초냐, 1분이냐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조금 상대의 반응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침묵이 정말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자주 발생하면 이제 침묵 자체를 다루어 줘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좀 침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게 좀 불편하신가요? 이렇게 침묵 자체를 탐색하고 다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7장, 뭐에 대해서 배웠죠? 의사소통,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의사소통인 면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면접의 특징, 면접의 유형, 면접을 하기에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면접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기법, 기술들도 다루었습니다. 요 기법 기술은 기술론 시간에도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도 또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장, 9장은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자, 8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